제6장 안보경찰입니다.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을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유업 요소로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는데 인구, 경제, 정치 불안, 방위하기 어려운 영토적 특성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외부적인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주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주소를 잘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들과 이 제목들하고 잘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었죠. 정치적인 위협은 국가 정체성과 조직 이데올로기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반공주의와 같이 반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위협은 프랑스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영향을 받는 것, 영어 유입에 의한 불의의 잠식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문화적인 위협을 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은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 위협 같은 것입니다. 전략물자 이러니까 군사적인 위협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략물자라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주요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죠. 그런 것과 같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생태적인 위협은 인접국의 자연현상 등이 되겠죠. 안보경찰의 특징은 1차적인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위태성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범죄는 침해적 성격을 갖죠. 하지만 안보경찰은 사전 예방적 활동을 합니다.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요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보경찰의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이 되겠죠. 수단적으로 비공개성입니다. 활동수단이 비공개적이고 비노출성이죠. 임무수행의 성질상 신분 비노출이 되겠습니다. 안보경찰의 임무는 보안관찰, 경호안전대책, 경호안전대책도 안보에서 하죠.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협력, 남북교류와 관계되는 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경찰의 업무이죠. 국제공항 및 국제해양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여기서 보안활동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안보경찰로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국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외사경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과 관련한 다른 기관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우리 경찰청은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사범 수사하고 신원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있고 외교부, 공소 보류된 자의 신병 처리는 검사가 하겠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문체부, 해양청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공산주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철학 이론은 변증법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다이알로그스, 대화에서 유래된 것인데 토론에서 상대방 모순을 지적을 해서 모순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화수를 의미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있죠. 정반, 합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지만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반은 그 모순이 자각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고 합은 이러한 모순이 충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겔 변증법의 주요 내용은 양의 질화, 양이 질로 바뀌는 것은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 양대부가 되겠죠. 빨리 읽으면 랑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물론은 관념론과 대립하는 철학적인 입장인데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죠. 정신은 물질의 기초에서 성립된다. 이렇게 봤고요. 외부 세계는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이러한 그 유물론을 역사에 적용한 것인데 물질의 생산이 정치, 경제, 학문 등의 관념을 발전시킨 기초다. 이렇게 봤죠.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를 보면은 원시 공동에서 고대 노예, 중세 봉건,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이 있죠. 여기서 경제 이론과 그 다음에 있는 이 정치 이론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정치 이론의 두 문자를 보면은 개국폭푸죠. 빨리 읽으면 계곡폭포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경제 이론은 궁제, 노잉, 자가 되죠.
궁제의 노잉자입니다. 궁제는 경제하고 비슷합니다. 경제, 노잉, 잘 아는 사람이죠. 궁제의 노잉자로 구분해서 계곡, 폭포하고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로 구분을 하는데 제목을 보면은 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궁피파 이론, 뭔가 궁피파다 이런 것은 정치 이론보다는 경제 이론이죠. 그리고 노동 가치, 어떤 가치를 따지는 것은 경제 이론입니다. 잉여 가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본 축적, 자본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치 이론이 아니고 경제 이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헷갈리셨는 게 이 제국주의 이론이거든요. 제국주의 이러면은 정치 이론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가는 부를 축적을 하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것이 궁피파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를 말하죠. 식민주의를 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유경쟁적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했다가 결국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단계 이전에 과도기적인 자본주의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 경쟁을 하다가 이제 독점 자본이 되는 것이죠.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이 제국주의를 독점 자본주의로 본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잘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국인은 독자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유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은 제국주의에 이르면 독점이 심화된다.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자본주의가 정체되고 사회주의로 이행된다. 자, 노동가치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을 하는데 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결정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가치의 크기는 결국 노동 시간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잉여 가치설은 노동자 임금에 상당하는 가치로 생산한 것을 필요노동이라고 하고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잉여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돈 받는 만큼 딱 그만큼 일해서 생산한 것을 필요노동이라고 하고 실제 돈 받는 것보다 좀 더 일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것이 이제 잉여 가치가 되는데 그러한 잉여 가치를 결국에는 자본가가 착취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축적론은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 가치가 결국 자본으로 축적이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에는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이 적어서 자본가가 소비를 억제하지만은 잉여 가치의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치와 낭비, 정치적인 비용, 유통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본주의 붕괴론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모순에 의해서 발전이 정체가 되다가 결국 붕괴된다는 것인데 자본이 축적이 되고 또 집중이 된 다음에 빈곤이 늘어나면은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이런 과정으로 붕괴된다고 말했죠. 두 문자를 보면은 축적이 되고 집중되고 빈곤이 증대하니까 축집빈이 되겠습니다. 빨리 읽으면 축집법하고 비슷하죠. 축집법으로 붕괴된다. 자본가들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대규모 기계설비를 도입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중소자본은 몰락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늘어서 빈곤이 증대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치 이론을 보겠습니다. 계곡 폭포죠. 유상계급, 무상계급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것이 계급투쟁론이다. 국가사멸론은 노동자 계급이 지배계급이 되면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봤고요. 폭력혁명론은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라는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평화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따라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야 되고 완전히 성숙을 해야 폭력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무상계급이 유상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면 유상계급 잔재를 청산하는데 과도기가 필요하고 이 기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세워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과도기란 말이 나오죠.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그 과도기에 독점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독점이 나오면은 과도기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과도기에 독재 국가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이 있죠. 원시 공동에서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처음에는 생산수단을 공유했죠. 결국 사회주의가 되면 생산수단을 공유하게 됩니다. 계급이 없었는데 계급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는 다 사유하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공산주의 전략의 원칙에는 다양성의 원칙, 배합의 원칙, 일시적 후퇴와 양보의 원칙, 불포기의 원칙,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름은 공제의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의 책에는 이 원칙 이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키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내용은 잘 봐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권 장악 후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혁명 과정에 필요하다면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전술 간의 상호 모순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상호 모순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상호 상반되거나 배타적인 전술을 동시에 구사해서 배타적인 전술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면 상호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황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또 공산화 운동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후퇴할 수 있고 적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기존 전술이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옛날 전술의 활용 가치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보면은 혁명 기지 전략은 북한을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 겁니다. 남조선 혁명 전략은 남한이 혁명 세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거 두 가지를 서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혁명 기지는 북한이고 남조선 혁명 전략은 남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약할 때 비공산 세력과도 연합정선을 형성하는 것이죠. 남북 연방제 통일방안, 중국의 국공합작, 남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전략은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해서 통일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공제책에서 계속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문자를 암기하는 선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는 노동당이 있고 최고사령관은 군이죠. 당정 그리고 정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노동당에는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 있습니다. 당통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에서 남북교류와 대남공작 전담을 합니다. 해외교포, 반정부 인사를 포섭하고 남북회담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남북회담은 휴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자주 하죠. 휴전선 할 때 전선이 나오죠. 여기서도 전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 하면 남북회담을 주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문화교류국에서는 간첩을 난파하죠. 간첩이 원래 북한의 문화를 남한에 전파하고 남한의 문화를 북한에 전파합니다. 문화를 교류하죠. 자, 최고사령관이 지휘하는 정찰청국이 있습니다. 정찰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군하고 관계되겠죠. 여기에는 1, 2, 3, 5, 6, 7이 있습니다. 4가 빠졌죠.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아마 죽을 사찰하고 원래 없는 것 같아요. 1국에서는 공작원 교육을 합니다. 2국은 무장공비 양성 난파, 강릉 잠수함 사건 주도했고 3국은 도청 해킹, 5국은 해외 공작, 칼기 폭파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6국은 대남 군사정책, 7국은 후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따면은 교무, 도해, 정지가 되죠.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치는 것을 정지시킨 겁니다. 강남에 쌍둥이 여고생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교무실에서 답을 훔쳐가지고 딸애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게 교무, 도해, 정지시킨 사건이죠. 보위국은 대내적으로는 국내 사상, 반체제 동향을 감시하고 대남은 탈북민득 공작원을 포섭하게 되겠습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 보유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합니다.
국 이렇게 연결되죠. 대북 간첩을 색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보내는 간첩을 색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사회안전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이 사회안전성은 대남 공작부서가 아닙니다. 원래는 인민보안부였는데 사회안전성으로 2020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제책에 보면은 여전히 인민보안부라고 나오거든요. 사회안전성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북한도 보면은 이름이 좀 순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민보안, 뭔가 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나는데 사회안전 이러면은 훨씬 말이 좀 부드럽죠. 국내 안보 위해 세력이겠죠. 좌익이라는 것은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1789년도죠. 1789 그때 이후에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급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앉으면서 유래가 됐답니다. 좌익 그러면은 날개 익자죠. 그러니까 왼쪽 편이 됩니다. 그런데 좌경 이러면은 좌익하고 같은 말로 사용되는 예가 있죠. 1980년대 초반에 그 이전에 남노당 등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해온 좌익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용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것이죠. 용인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실태를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하고 있고 일제하에 좌익운동에서 발현되었는데 1980년도에 학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련 및 동국 공사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국제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죠. 의식화를 시켜서 조직화를 한 다음에 투쟁화로 이렇게 발전되겠습니다. 특성은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 폭력성이고 친북 용공성, 사회주의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가 있는데 NL 주사파, NDR파, PDR파가 있죠. PDR은 포도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NL 주사파는 민족 해방입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이죠. 민족 해방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과 대남적화 혁명 노선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봤습니다.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반자본주의 사회로 본 것이죠. 반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 PDR, 포도알파는 남한을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이미 혁명을 위한 물질적인 토대는 성숙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성숙되었다고 보고 NL 주사파는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1단계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NDR파는 1단계로 민중연합 권력을 수립한다. PDR파도 마찬가지로 민중연합 권력을 수립한다. 이렇게 갔죠. 1단계에서는. NL 주사파만 미국을 축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반미 자주와 반파셔 민주화 조국 통일을 주장했는데 반이 나오죠. 반. 대비되는 것이 PDR파는 반제 반독점 이렇게 반반 나옵니다. 반제 반파쇼 반반 나오죠. 프라이드 양념 반반, 짜장 짬뽕 반반 그런 식으로 반반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이 나오기 때문에 NL 주사파에서 앞에 N자를 하나 더 붙여버리면 NNL이 되죠. 이것은 휴전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렸기 때문에 반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PDR은 포도알이기 때문에 포도알이 아주 성숙되고 반반하게 잘 익었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NDR파를 보면은 민족 민주주의 혁명이죠. National Democracy Revolution입니다. NDR이죠. 민족 민주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DR은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죠. PDR인데 민중 민주 혁명이 되는 것이죠. 트로츠키파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주의 혁명론입니다. 트로츠키 이렇게 러시아 말이 들어가 있죠. 이런 외국어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국제적이죠. 국제사회주의 혁명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포도가 성숙해서 반질반질하죠. 반반이 되겠습니다. 방첩 활동을 보겠습니다. 방첩이라는 것은 기밀 유지, 보안 유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원칙은 완전 협조 원칙,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죠. 치밀 원칙,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방첩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은 간첩을 발견하면은 즉시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파악할 때까지 계속 접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탐지해서 판명이 나면, 간첩으로 판명이 나면 바로 검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시를 합니다. 최대한 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탐판 주의가 되겠습니다. 빨리 읽으면 탐폰 주입처럼 들리죠. 탐폰은 여성용품이 되겠습니다. 탐폰을 주입하게 되면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하게 되죠. 수단은 적극적 수단과 소극적 수단, 기만적 수단이 있습니다. 적의 공작망에 대한 공격적인 수단으로서 첩보를 수집하고 대상 인물을 감시하고 침투, 간첩, 신문, 역용 공작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만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수단은 보안이 되겠죠. 정보 및 자체 보안, 인원 시설 보안, 보안 업무 규정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만적인 것은 적이 오인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양동관계 시위를 하는 것이죠. 양동관계라는 것은 밝을 양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밝은 데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허양, 기만 이렇게 기만적인 수단은 허위, 양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첩 대상으로는 간첩, 태업, 전복이 있죠. 여기서 태업이지 테러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테러를 또 틀린 지문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첩을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여기에 방첩의 수단을 또 섞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방첩의 대상은 간태전. 간첩은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의미합니다. 연락하는 수단은 난수표가 있죠. 이것은 번호가 랜덤으로 막 적혀 있죠. 암호 문건이 되겠습니다. A3 방송이 있죠. 북한이 난파 간첩에게 알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포섭하는 방법으로서 김동식, 또 부부 간첩 최정남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하고 포섭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데 이 사람들은 북에서 내려왔다고 아예 신분을 까놓고 포섭을 한 것이죠. 임무별로 분류를 해보면 일반, 무장, 보급, 정훈 간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무, 보증이 있습니다. 임무별로 나누니까 발음이 비슷한 임무, 보증 이렇게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일반 간첩은 전형적인 형태고 무장 간첩은 요인 암살, 일반 간첩을 호송합니다. 보급은 물건을 보급하는 것이죠. 정원은 사람을 정원하는 것입니다. 간첩망을 보관한다든지 혹은 간첩 양성을 위해서 양민을 납치하는 것이죠. 월북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양민을 납치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무장 간첩이 내려와서 총으로 위협을 하고 북한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 양민 납치를 무장 간첩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류는 무장 간첩은 요인을 암살하거나 일반 간첩을 호송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호송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 남한의 사람을 납치해 가는 것은 정원 간첩이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구별을 잘해야 되고요. 활동별로 고정, 공행, 배 간첩이 있는데 활동 안 하면 고공배가 됩니다. 배 나오죠? 고정 간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죠. 공행 간첩은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하는데 주로 외교관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배회 간첩은 배회하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습니다. 간첩망,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왔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일형은 단일하니까 단독으로 근무하는 것이죠. 간첩 상호 간에 종횡적 연락을 일체 회피합니다. 대남 간첩에 가장 많은 유형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니까요. 삼각형은 지하당 구축할 때 사용합니다. 삼각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서울의 그 남대문 쪽에 가면은 삼각지라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3명 한도 내에서 공작원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간첩이 있으면은 그 아래에 3명 한도에서 공작원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횡적으로 연락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망타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금거가 되면 간첩의 정체가 쉽게 노출되고 일단은 아래 위로는 연결되어 있죠. 활동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횡적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활동할 사람이 별로 없죠. 서클형은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합법 서클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고 대중적인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지만은 발각이 되면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제3국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그 나라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 공작원이 두세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행동 공작원이 또 두세 명 있는 것이죠. 위에 삼각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간첩이 있으면 그 아래에 3명 한도에서 공작원이 있죠. 1단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단계가 1단계가 있고 그 아래에 또 2단계가 있는 것이죠. 단계가 더 많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이루니까 활동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노출이 쉽고 노출되면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죠. 조직 구성에 장시간이 소요되겠죠. 래퍼형은 피라미드형에서 상호 간의 연락원을 두고 종행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종과 행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을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연락원을 두고 종행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래퍼라는 뜻이 연락원을 의미하는 공산당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래퍼형은 이 피라미드형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문자를 피레미드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피라미드에서 래퍼가 나왔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태업을 보겠습니다. 기계를 파괴해서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노동쟁이처럼 원래 노동쟁이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설비 등을 파괴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나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전략 전술적 가치가 있고 일단 파괴가 되면 대체가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물리적인 태업과 심리적인 태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심리적인 태업에는 유언비어 유포 등 선전 태업, 경제 혼란을 초래하는 경제 태업,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태업 이렇게 선전, 경제, 정치 태업이 있겠습니다. 전복에는 국가전복, 정부전복이 있는데 국가전복은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는 것이죠. 정부정복은 일부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뜻이죠. 수단은 전위당을 조직하고 통일전선 구성, 선전선동, 테러, 파업과 폭동, 게릴라 전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작을 보겠습니다. 공작의 4대 요소는 주관자, 공작 목표, 공작원, 공작금이 있죠. 관목, 원금이 되겠습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조경수를 말하죠. 조경수를 구입하려 그러면은 원금이 들어갑니다.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집회 시위에서 책임자는 주최자였죠. 주최자 아래에 주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주관자가 공작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상부로부터 하달된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공작관이 되는 것이죠. 공작 목표는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 세분화됩니다.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원에는 주공작원, 행동, 지원공작원 이렇게 주행지가 있겠습니다. 주공작원이 공작망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공작관의 명령에 자기 공작망 산하에 공작원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이 주공작원이고 주관자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공작망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공작원 아래에 있는 사람이 행동공작원입니다. 보조공작원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지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원공작원은 이제 기술이나 물자 등을 지원하겠죠. 공작금은 비공개로 활동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안보경찰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나면은 이것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러면 섞어두면은 무조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를 한번 정리해 두면은 다음에 복습할 때 두 문자만 보면은 또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자, 공작의 순환 과정을 보겠습니다. 올해 승진 시험에 나왔죠. 지령은 상부로 받던 지령에 따라서 공작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상세하게 지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세한 지시는 브리핑 단계에서 떨어집니다.
계획은 조직화하는 것이고 모집은 채용하는 것이죠. 훈련은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이제 파견하기 직전에 브리핑을 하죠. 이때 마지막 순간에 상세하게 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작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죠. 파견해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디브리핑이 되는 것이죠. 가기 전에는 브리핑을 하고 갔다 와서는 디브리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고 해고되는 것이죠. 직의 모훈, 버파디인데 북파디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직의 모훈, 북파디 이렇게 과정을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작 활동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장, 신호, 연락, 감시, 사전 정찰, 관찰 묘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섞어두면은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일단 두 문자로 종류를 기억을 하면은 가신연, 감사관이 되겠습니다. 맛이 가신분이 되겠죠. 가장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것입니다. 신호는 비밀 공작에서 사전 약정 표시이죠. 연락은 단순하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 공작에서 비밀을 은폐하면서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첩보나 문서, 물자 등을 전달하는 것이죠. 따라서 연락의 개념에는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감시는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관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전 정찰은 공작 목표나 지역에 대해서 예비 지식을 수집하는 것이죠. 사전 조사 활동이죠. 관찰 묘사는 관찰이라는 것은 사물 현상 및 사건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이고 묘사는 관찰한 경험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약간 국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관찰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감지하는 과정이고 묘사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비슷한 것이 감시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찰은 어떤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이 관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관찰이 감지하는 것이고 관찰하고 관찰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약정된 표시인 것이죠. 연락은 비밀을 은폐하면서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연락에서 그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회합하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연락하기 위해서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나지 않고 차단한 상태에서 서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접촉을 유지하고 첩보 보고하고 실행인의 공작 자료를 전달하죠. 장점은 공작원의 능력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조정, 통제가 용이하죠. 첩보를 다량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죠. 단점은 부분화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부분화 원칙이란 것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마라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의 132페이지에 보면은 보안 업무의 원칙에 보면은 한정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부조 이렇게 기억을 했었거든요. 한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알만 필요하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하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겠죠. 둘이 같이 있다가 한꺼번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장소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상급자가 하급자에 의해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급자가 이미 자수를 해놓고 상급자를 유인해서 검거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단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연락하는 수단인데 수수자는 유인 포스터가 되죠. 수수소는 무인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조직원 간에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제3자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락원은 공작원이죠. 아까 레포형에서 피라미드형을 종행으로 연결시켜주는 연락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작원인 거죠. 위에 수수자는 3자가 되고 편의주소 관리인도 제3자가 되겠습니다. 우편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편의상 선정된 3자가 되는 것이죠. 수수소 무인포스트는 물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언니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두면은 알아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물건에 우편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선정된 사람은 편의주소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아지트는 선동지령본부의 약칭으로서 노동쟁의를 지휘하는 지하본부를 말하죠.
공작원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고도의 차단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종류에는 무전 아지트, 교육 아지트, 비상 아지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것하고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끝에 트가 나오다 보니까 틀린 지문으로 비트가 나오는데, 비트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은신하는 비합법적인 잠복 거점이 되겠습니다. 땅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하고 그 발음이 똑같은 비트란 게 있죠. 비트 그 빨간 무 있잖아요. 그걸 접으로 내가지고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텔레비 홈쇼핑에 막 광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홈쇼핑에서 한번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먹는 야채 비트가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보크는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두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자연 지문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물품을 주고받는 연락수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수수소, 무인포스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일정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대인 접선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노출을 방지하지만은 그 숨겨둔, 묻어둔 장소를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드보크에서 보드카가 연상이 됩니다. 보드카를 숨겨두고 서로 밀매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다. 신호를 보겠습니다. 신호에는 인식 신호가 있고 확인 신호가 있는데, 인식 신호는 처음 만났을 때 상호 식별을 위해서 하는 신호가 인식 신호입니다. 서로 인식을 해야죠.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상자가 맞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신호가 확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가 안전하다 혹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신호를 또 나타내겠죠. 어떤 행동을 변경한다든지 공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신호도 있겠습니다. 감시는 법적인 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정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규정 등이 있겠습니다. 신중 감시는 신중하게 해서 상대방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가 되겠습니다. 근접 감시는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상대방이 감지를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둘을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완만 감시는 완만하게 하는 거니까 계속 감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 장소를 정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고자 할 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량 감시의 요령은 주목을 받지 않고 다른 차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종을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에 차량 한 대로 감시를 한다. 그러면은 대상차와 감시하는 차 사이에 2대 이상의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대는 끼어들어도 괜찮은데 2대는 끼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거리를 유지를 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바로 편합니다. 자, 심리전을 보겠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공연성이 있고 비공연성이 있죠. 백색과 흑색, 회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운용에 따라서 전략적인 심리전, 전술적인 심리전이 있는데, 전략적인 것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대공산권 방송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은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술은 단계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간첩을 잡았을 때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전술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도 바꿔서 나오거든요. 목적의 다른 분류로 선무, 공격, 방어적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이것을 또 두 문자로 하면은 목선, 공방이 되는 것이죠. 선무 심리전은 우리 측의 사기를 높이는 겁니다. 혹은 수복 지역의 주민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협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선무란 말이 베풀선, 어루만질 무거든요. 그 주민들의 심리를 어루만져 준다는 것이죠. 공격적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어적은 적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하는 심리전이 되겠습니다. 수단으로 보면은 백색과 흑색, 회색 이렇게 또 색깔별로 구분이 됩니다. 백색은 출처를 공개하는 것이죠. 신뢰도가 높겠죠. 흑색은 출처를 위장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마치 남한에 있는 어떤 기관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회색은 출처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공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은 반대편에서 역선전을 할 경우에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흑색이 위장이고 회색이 비공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는데 막 반대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를 흑 위로 회색 비가 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한 번씩 가랑비가 내리면은 회색 비가 내립니다. 선동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죠. 선전은 대중에게 어떤 사상, 판단, 감정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들 태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인데 선동은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선동과 선전을 구별해야 되고요. 유언비어는 사회가 불안할 때 발생이 되고 조작이 됩니다. 안정할 때가 아닙니다. 모략은 상대방의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불온선전물은 북한이 직접 사회교란 목적으로 살포하는 전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적단체 구성원이 살포하는 어떤 전단,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온선전물이 아닙니다. 불온선전물은 반드시 북한이 날린 것을 말합니다. 색깔이 나왔으니까 또 하이덴하이머를 한번 봐야죠. 이 사람은 하이로 대인 사람이죠. 대인 피부가 백색, 흑색, 회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색 부패는 관례에 대한 것이고 흑색은 처벌을 원하는 심각한 부패가 되겠습니다. 뇌물수수 같은 것이죠. 회색은 중간쯤에 있는 것인데 후원금이나 뜻값이 되겠습니다. 대공 상황 분석 및 판단인데요. 보고 및 전파는 즉시 정확, 간결, 보안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2보, 3보 순으로 연속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일반 형사사건하고 똑같이 현장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공 상황이라 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첩의 해상 침투 적기는 무월간기, 달이 없는 때죠. 빛이 없는 때입니다. 파고가 1.5m 이내의 잔잔한 때이고 장소는 해안이 인가와 근접한 곳입니다. 인가와 먼 곳이 아닙니다. 인가와 근접한 곳으로 가야 위장 침투가 가능하죠. 사람도 없는 곳에 침투했다가 걸어다니면은 바로 수상하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내륙과 교통수단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결론이 일치해야 한다. 출동하면서 병행해서 군이나 보안부대에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만 단독으로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군이나 보안부대에 통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출동을 하면서 동시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합신조를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통합방위지침, 대통령 훈령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이 합동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서 대공 용의점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